이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화산은 한번 분출을 하게 되면은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인류 멸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화산이다. 후지산 분화 규모가 5예요. 8이 터지면 후지산 1000개가 터지는 거거든요. 후지산 1000개가 미국 뉴욕의 서쪽 편에서 우당탕탕 터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2024년) 미국 네바다주에 100년 만에 열극 분출이 있었다는데 이 분출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영향을 주나요? 미국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 옐로스톤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산학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G드래곤 같은 화산입니다. 아주 예전부터 그리고 현재에도 가장 유명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화산들인데, 이게 이제 위치가 어디였더라? 와이오밍이었나? 뭐 아마 미국 서부 네바다에서부터 조금 더 동쪽 부분에, 그쪽 부분에 이제 옐로스톤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네바다 주는 이제 옐로스톤 화산 활동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뭐 네바다주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라스베가스 뭐 이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과거 100년 동안 잠잠했었는데 땅속에서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간헐천이라고 부르고 가이저라고 합니다. 가이저. 옐로스톤이 그 가이저 열극 분출, 땅속에서 펄펄 끓는 물이 그냥 분수처럼 갑자기 펑 터지면서 솟구치는 그런 영상들 유튜브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옐로스톤에 보면 그 열수 분출구가 보면은 노란 색깔로 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무슨 눈처럼 신비한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보면 네바다 쪽에 훨씬 더 서쪽의 활동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작년도 24년도에 거기가 이제 다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바다에서부터 이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이 거대한 시스템이 아직 살아있고 추가 분할 가능성이 다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이 결국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태평양 불해고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결국은 그런 어떤 활동들하고 연계가 돼서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화산은 한번 얘가 이제 분출을 하게 되면은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인류 멸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화산이다. 약간 호들갑 섞인 그런 화산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백두산이 굉장히 과거에 서기 946년에 어마어마하게 큰 분화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유명한 분화에는 이름이 붙어요. 백두산 천년 대분화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대분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굉장히 많은 양의 마그마가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원래 마그마 있던 자리는 빈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종의 싱크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산체가 이렇게 와르르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침몰 지형이 백두산 천지가 되고, 백두산 천지와 같은 지형을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이 옐로스톤에서는 크게 3개의 칼데라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칼데라는 약 210만 년쯤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허클베리 리치 터프 칼데라, 이렇게 불러요. 허클베리 리치 칼데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칼데라는 직경이 50km예요. 백두산 천지 직경이 5km거든요. 그만큼 밑에 무너져 내린 공간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때 당시에 폭발 규모, 폭발 지수를 구해보니까 폭발 규모가 8.5 정도 된다. 우리 백두산이 규모가 7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백두산의 수십 배가 되는 거죠. 백두산 수십 개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로부터 한 80만 년쯤 지나가지고 두 번째 칼데라가 만들어져요. 그거보다 살짝 동쪽에. 그 칼데라 이름이 헨리스 포크라고 하는, 헨리스 포크 칼데라 이렇게 부르고, 이 칼데라는 130만 년 전, 한 80만 년쯤 지나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 칼데라는 직경이 16km. 애매하지만 우리 천지의 3배, 분화 규모는 7.5 정도 추산이 됩니다. 백두산 3개 정도가 동시에 터져야. 그로부터 한 70만 년쯤 있다가 만들어진 게 옐로스톤 칼데라라고 하는, 사실 옐로스톤 시스템이라는 게 저 서쪽의 네바다주에서부터 허클베리 리치, 헨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옐로스톤까지를 다 합쳐서 사실은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있었던 옐로스톤 칼데라의 폭발은 지금으로부터 약 64만 년쯤 전에 있었어요. 그때 분화 규모가 한 8 정도 됩니다. 백두산 10개, 칼데라의 직경이 45km입니다. 한몰 지형의 크기만 45km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화산이 미래에 분화 가능한가를 봤을 때 얼마나 주기성을 갖는가, 규칙성을 갖는가를 일단을 봅니다. 그리고 규칙성이 일단 성립이 되죠. 210만 년, 180만 년,
64만 년이니까 거의 80, 70 이런 식으로 가고 지금 마지막 분출이 64만 년쯤 전이니까 지금 다시 그 다음 분화 주기가 어느 정도 도래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죠. 지금 시대가. 거기다가 일어났던 과거의 분화를 보니까 하나같이 다 규모 7.5 이상 큰 분화들이죠. 그러니까 그 규칙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 옐로스톤에서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는 이런 간헐천 분출. 이건 뭐 땅속에 뜨거운 게 있다라는 걸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여기에 옐로스톤 지역을 보면은 그 resurgent caldera라고 그래서 내려앉은 지형이 다시 들어올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 속에 마그마가 다시 충전이 돼가지고 여기를 다시 밀어 올리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런 증거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곳에는 과거에 허클베리 리치, 헨리스 포크, 옐로스톤의 이벤트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통계적인 거죠. 옐로스톤이 분화하면 미국 영토의 66%가 사라진다는 예측도 있는데요. 지질학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아니면 과장된 표현인가요? 지금 옐로스톤이라는 곳이 네바다의 동북쪽 미국 영토를 봤을 때 서쪽으로 한 80% 치우쳐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고 그 옐로스톤보다 더 서쪽에 위치한 주요 도시는 무슨 샌프란시스코, LA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미국을 유지시키는 거의 모든 시스템들은 옐로스톤보다 다 동쪽에 있죠. 뭐 뉴욕이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다 동쪽에 있잖아요. 옐로스톤이 터지면은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대형 분화가 만약에 일어난다고 쳤을 때 그 화산재는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규모 8의 분화가 일어났다. 이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백두산 천년대 분화, 규모 7의 분화가 일어났을 때 화산재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아이슬란드에서 빙하에서도 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반구 전체를 어느 정도 다 덮는다, 화산재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그 화산의 동쪽에 있는 미국의 어떤 뉴욕이라든지 이 곳들은 화산재가 뭐 수 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기본적으로 쌓이겠죠. 돌가루가 수센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끝나요.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다 마비가 되는 겁니다. 전력망부터 아무것도 거의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미국은 목조 건물들 되게 많잖아요. 철근 콘크리트로 거의 안 짓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화산재가 한 위에 한 10cm, 가까운 데는 거의 1m씩 만약에 쌓인다. 규모 8이면 진짜 두껍게 쌓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뭐 무너지지 않고 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에 이재민이 1200만 명 만들어진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지산 경우에 예측하고 있는 분화 규모가 5예요. 이게 8이 터지려면요. 8이 터지면 후지산 1000개가 터지는 거거든요. 후지산 1000개가 뭐 미국 뉴욕의 서쪽 편에서 막 1000개가 우당탕탕 터졌다. 한번 뭐 생각을 해보세요. 백두산 1000개, 후지산 1000개가 하나만 터져도 도쿄도가 마비될 거라고 보는데 화산재 1cm 정도 쌓이면은 도쿄의 시스템이 마비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66%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미국의 지질학적 발전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미국은 뭐 우주 제1의 지질 연구 강국입니다. 또 다른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가 뭐 USGS의 자료들을 보여드리지만 미국은 미국 자체의 데이터베이스만 만드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요. 지구의 데이터베이스, 지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지진뿐만 아니고 화산도 전 세계에서 어떤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화산이 일어났다. 가장 공신력 있는 데이터는 USGS 데이터. 아마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분출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어떤 경제 활동을 멈추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뭐 산 안드레아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드웨인 존슨. 그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샌프란시스코를 지나서 LA를 지나갑니다.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 있죠. 그 볼케이노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0년대 중반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가 뭐냐면 LA 시내 한복판에서 화산이 분출해서 용암이 막 도시 전체를 덮치는 영화인데 그거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하는 판 경계가 거기를 따라서 지나가거든요. 과학적으로 영화의 소재로 쓸 만큼 같이 감시하고 알고 그러면서 또 살아가는 거죠. 끼고 살아가는 거죠. 옐로스톤도 그렇습니다. 옐로스톤도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공포감이라는 게 잘 모르는 데서 와요. 미국처럼 이렇게 고도로 감시를 하고 있는 체계 안에서는 별 말이 없으면은 안전하다, 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고. 왜냐하면 또 그리고 약간 좀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백두산이라는 화산이 활화산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화산인데 거기를 감시하는 체계는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중국 지진국이라는 곳에서 백두산을 감시하는데 그곳 데이터가 오픈이 되던가요? 네,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북중 접경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떤 북한 체제라든지 이런 거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백두산 일대를 어떤 유명한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리스크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 이렇게 보면은 투명성보다는 국가가 하나의 어떤 어떤 인격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 좋은 정보는 다 필터링하고 좋은 정보 뭐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없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미국은 거의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오픈 액세스할 수 있게 거의 실시간으로 지진이 나면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추가가 되거든요. 뭐 이렇게 막 검토하고 리포트 형태로 다시 재가공돼서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들 뭐 그리고 대비 체계 같은 것들은 그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그냥 아까 했던 말을 좀 더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대만에서도 지진 나고 우리나라 주변에서 지진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고 있는데 단순히 뭐 일본에서 지진이 났네?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일본에서 났던 지진에 일본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주로 이렇게 TV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동경대 지진학자가 나와서 지진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다른 지진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앞으로 난카이 해곡 지진하고 큰 관련성이 있느냐 물어보면은 큰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었는데 일본이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어떤 아주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는 그 기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지진학 그리고 이제 지진 예측이라는 것은 우리 지질학계 안에서는 절대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한다. 뭐 그런 것들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예측을 하려면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아직 어떤 곳에서 어떤 규모의 지진이 어떠한 주기로 발생할 수 있을지 그 원리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섣불리 예단하는 거는 삼가야겠습니다. 물론 지진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이 지진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작은 가능성이라도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얕잡아 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작게 봐서 지진 안 났네. 살짝 국민들이 긴장하고 어떤 경제활동이 살짝 위축되고 무슨 사재기가 일어난다, 소요가 일어난다. 그것에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실제로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사회적 인프라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걸 보여줍니다. 난카이 해곡 지진에 있어서는 그 신빙성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역사 문헌을 근거로서 활용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통계학적 방법조차 그 샘플 수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적 수치를 내서 몇 년 안에 몇 % 확률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 아오모리 지진에서는 0.1%였던 확률이 1%가 되었다라고 해서 확률이 10배 증가했다라는 걸 일본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별 사례가 몇 개 존재하지도 않는데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 일어나기 이틀 전에 7.3의 지진이 있었으니 지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걸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수많은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결론 나야 정상입니다. 과학적이라면.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과학적 완결성 이거를 추구할 건가? 일본 정부, 일본 기상청은 우리는 순수한 완결한 과학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집단이다. 뭐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립이 바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보고 교훈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